지금 떠오르는 단어가 대장동입니다. 네. 대장동 그냥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뭔가 들춰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숨겨져서 굴러가고 있는데 아마 관계자들이 이렇게 숨겨져서 역사 속에서 잊혀지길 바랄 것이고 네. 이게 들춰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의 뭐 확신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조금 관계하셨죠. 성남시에서 한번 보지 않으셨나요? 예, 그렇죠. 그 이제 성남시에서 제가 이제 그 인수위에서 예. 정상화 특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예, 예. 이제 그걸 좀 이제 들여다보고 그랬죠. 대장동 관련해서. 근데 좀 어떻게 보이던가요? 모든 들어가는 통로들을 다 이렇게 은밀하게 예. 짜놓고 한 것들이 이제 다 보이는 거죠. 예, 뭐 배점 같은 걸 그 안에서 이제 소위 지금 성남이들 컨소시엄에다 뭘 준다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인위적으로 그렇게 됐고 특히 이제 그 대장동 그 주민들에게 상당한 사실을 피해를 준 게 뭐냐 하면 이걸 그 사람들한테 이걸 수용할 때는 공용 수용으로 공용 수용을 해서 싸게 사서 싸게 사가지고 팔 때는 예. 이걸 민간에게 분양하는 그걸로 예. 상한 그 민간 상한가 그 분양 상한가 예. 그거 적용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차익을 남긴 거죠. 예. 그 최대한 차익을 남긴 것이 김만배 일당에 이제 돌아간 거죠. 그게 아마 그 관계자가 여야를 넘나들고 검찰의 전후를 넘나들고 권순일 대법관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예. 곽상도 검사 의원은 무죄 받고 뭐 이렇게 엉망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와 관련해서는 자기 정부가 누가 됐든 간에 엄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대한민국은 붕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전에는 뭐 정경유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돈을 갖고 뭐 이렇게 부패 정치권의 줄을 대해서 부패를 만드는데 오히려 이번엔 이런 것들은 요즘은 정치권이 자기 권력을 갖고 돈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권력으로 돈을 만들고 그 인허가권을 줘가지고 거기서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재량권을 나눠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걸 예. 행사해서 네가 알아서 먹으라 이런 식이에요. 예, 저수지 얘기는 나오는데 그놈의 저수지가 언제 본물이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터지겠죠. 최근에 기사 검색했습니다.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4월 17일에 또 뭐 더 하나 사고를 치셨어요.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중앙선관위가 5월 29일, 30일로 공고한 사전투표 일정의 효력을 사전투표제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 예. 이게 나옵니다. 예. 그 얘기는 사전투표제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이미 제출했다는 말씀이고요. 뭐 이미 제출한 정도가 아니고 그 제가 이걸 언제 했냐면 2023년 10월이든가요? 두 건입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헌법소원은 제 이름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처음에 이제 제 이름으로 이제 직접 10월 달에 2023년 10월 달에 이제 함께 끝나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이제 주로 정교부 교수들 중심으로 이렇게 시민들 100명을 대리해서 12월 달에 그 했죠. 그러면서 본안 사건 두 개 각각 효력정지 가처분을 각 건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 2023년 12월 그때부터 24년 1월까지 저희가 40일 동안 그 아침에 그 가서 헌재 앞에서 헌법재판관들 출근할 때 피켓팅 시위를 했어요. 예. 그 4.10 총선 전에 이 문제 해결하라. 예. 근데 뭐 묵살하고 이제 간 거죠. 묵살하고 지금까지 이제 온 겁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 혼란상의 주범은 제가 볼 때는 헌재 책임이 반입니다. 헌재죠. 네. 그 헌재를 그렇게 구성한 데는 문재인, 김명수 책임이고. 예. 그 이 친구들이 전 이 친구들이 그뭐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하고도 쉽지 않은데 예. 보세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그 지명한 것에 대해서 어느 변호사가 헌법소원 심판 딱 제기하니까 일주일 만에 그걸 갖다가 가처분 인용 결정까지 내려요. 그러던 친구들이 지금 제가 했던 이 사전투표 이 중요성이 예. 더 덜합니까?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가타부터 본안 심판에 회부해놓고는 가타부터 아무 얘기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또 하나 이제 가처분을 또 낸 거죠. 예. 아직 이게 결정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구만요. 지금 3개가 또 올라가 있는 겁니다 헌재. 헌재는
대한민국이 다음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5년만 존속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막 어떻게든 관계없다. 대한민국은 5년만 존속되면 그들을 위한 뭔가 축제가 이루어지고 국가는 사라져도 된다. 중국의 속국이 되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는 뭐. 그 전에 헌재를 없애야죠. 헌재는 자동스럽게 이제 헌재 유효기간은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죠. 사실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예. 그때 이제 그 지도교수 어떤 교수님이 그 헌법 개정 관련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면 사정을 하는데 그걸 미국처럼 대통령제 중심제 국가니까 위헌 그 심판도 대법원에 맡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딱 그래 갔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이제 펄쩍 뛴 거지. 왜 귀찮은 정치 사건을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하냐. 그 전에 우리 헌법에 아마 헌법위원회라고 둔 경험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별도로 따로 떼어라. 그래갖고 부랴부랴 들어온 게 독일식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형적인 거죠. 의원내각제 하는 독일에서의 헌법재판소를 우리한테 이제 얹어다 놓은 거니까 이거는 필히 없어져야 됩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헌재가 역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초반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헌법재판소 그 1기 재판관들은 제가 농담처럼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국민학교 때부터 1등 하던 분들이다. 국민학교 때부터 1등 하던 분들이 계속 1등마다 대법관이 되는 문턱에서 2등이 돼버렸다.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야성이 묻었다 이분들이.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니까 법원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것이 헌법재판을 대단히 왕성하게 했고 단기간에 우리 헌법재판제도를 성숙시켰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많이 공부하러 오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모범 기관이 됐는데 최근에 탄핵 국면을 겪으면서 박근혜 탄핵 국면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전혀 유용하지 않은 기구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기관이 됐죠. 예. 아니 그렇게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저희 다 알다시피 이제 법원이 그렇게 자기들 귀찮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헌재니까 늘 그걸 한 수로 아래로 갔잖아요. 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뭐 기수가 한 두세 기수 꼭 아래에 있는 사람. 또 소위 말해서 이제 법원에서 제일 뭐 엘리트 코스로 가는 건 아니고 약간 1.5 정도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 앉혀놓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받은 거지. 자기들도 뭐 그런 취급받을 사람들은 아닌데. 검수완박.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니 알다시피 사실은 아는데 여쭤본 거예요. 검찰이라고 하는 게 무슨 우리가 수사 지휘한다 그러면 지휘라고 하는 말에 좀 이렇게 좀 약간 거부감도 있을 수 있지만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검찰에 의한 경찰 수사 지휘는 문민 통제 아닙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건 평소에 물리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문민 통제로 이제 들어온 것이고, 근데 그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도 보면 검찰이 있는 것이 좋은 게 왜냐하면 첫 번째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나는 피해자가 억울해. 내가 분명 피해를 당하고 저놈이 범인인데 경찰만 수사해가지고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무혐의 처분한다. 지방 내려가면 토호 비리가 토호하고 경찰도 그럼 맞았습니까? 변호사보다 토호가 더 세죠 지방가면. 그런 경우에 검찰이 있으면 검찰이 다시 한번 수사해가지고 정말 범인 잡아놓고 피해자 그걸 풀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순기능이 컸죠 사실. 컸죠. 근데 거꾸로 무고한 사람이 경찰에 의해서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면 검찰에서 이거 보고 이거는 왜 죄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냐 이렇게 풀어줄 수 있잖아요.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라고 하는 수사 지휘를 떠나가지고 수사기관이 하나 더 있어서 필터링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방탄하지만 오리지널 문재인 방탄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22년인가 그 양양자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야, 이 검수완박 안 하면 청와대 20명 다 이제 감옥 간다. 문재인을 위한 공수처가 돼 있죠. 그래가지고 그 검수완박 법안도 통과하는 과정이 얼마나 졸속했습니까? 코미디였죠. 코미디. 뭐 미정배라는 친구가 뭐 위장 탈당하고 그 민영배 의원이 요즘 목소리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그 민정배 그 위장 탈당했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헌재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재까지 갔는데 얼마 전에 퇴임한 그 이미선인가? 그때 5대 상가로 아마 이거
문제가 있지만 위헌은 아니다라고 5대 4로 됐을 겁니다. 그때 이미선이 문제는 있는데 절차적으로 문제는 있는데 위헌은 아니다. 예. 뭐 저 문영배는 원래부터 그쪽이었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지 않았습니까? 참, 야, 이런 것들을 보면 헌재가 과연 왜 있어야 되는가? 어쨌든 현재 나타나는 양상, 네. 현재 나타나는 양상은 백해무익한 집단이 돼버려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예. 예. 검수완박이 실제 수사 검사들 중에서도 초동 수사를 경찰이 하고 수사 자체를 경찰이 하는 건 뭐 무리가 없다. 다만 지휘는 할 수 있습니다. 지휘를 하지 못함으로써 정말 시민의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들은 다 동의하는 것이고요. 특수부가 인지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특수부의 인지수사는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특수부의 기능을 좀 축소를 한다. 그것도 동의한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없앤다? 그 부분은 좀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주 검수완박이 지금 치명적인 게 뭐냐면 그 고발 사건에 대한 이익권 없앤 거. 그 고발 사건에 이익권이 없으니까 지금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죠. 예. 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사실 고발 사건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단체가 공익을 위해서 고발했는데 불구하고 이익권이 없기 때문에 사건이 묻혀버린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고소의 대상인 범죄는 개인적 법익 보완입니까? 그렇죠. 그 고발의 대상은 훨씬 더 그 사회적 법익이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큰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말 큰 범죄들은 경찰 단계에서 그냥 무마되고 이제 끝나버리고 더 이상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묻히는 거죠. 그야말로 범죄자들을 위한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검수완박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또 기조는 민주당의 기조는 지금 있는 검찰의 기능까지도 없애고 기소청으로 남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검수완박의 출발이 문재인 개인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기소청으로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재명 방탄의 완성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 국가의 법이 이렇게 개인을 위해서 그것도 그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는 게 한 정당이 개인을 위해서 복무를 하고 한 국가의 법이 개인을 위해서 복무를 하라는 식의 정책이 공공연하게 지금 떠들어지고 있어요.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고 있는 부분은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각성시키고 계신데 사전투표의 문제점 어떻게 보십니까? 사전투표는 사실 이제 2014년에 이게 사전투표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이거 사전투표 문제가 되기 전에 2014년에 이거 될 때 사전투표제 도입될 때 이미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쳐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제 규범적인 측면인데 첫째는 이게 지금 1, 2차 투표로 변질이 됐어요. 오히려 어떤 지역에서는 그 사전투표율이 더 높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나라가 1차 투표, 2차 투표 4, 5일 간격을 두고 1차 투표에 2차 투표를 합니까? 그 인터벌이 있을 이유가 없는 인터벌이래요. 더구나 1차 투표는 이틀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 주권 대의 형성이 정당성을 가지려고 그러면 그 행사 시점이 동일해야 돼요. 주권 행사는 동일 시점에서 하게 됩니다. 완전히 주권을 쪼개놓은 거죠. 양분한 거잖아요. 거의 헌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4, 5일간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 많이 여론조사해 보면 당신 언제 그 의사결정하냐, 누구를 찍을지 언제 의사결정하냐 그러면 막판에 일주일 전, 심지어는 뭐 그날 현장 가서 저 결정한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이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냐? 투표라고 하는 것은 1인 1표라고 하는 건 형식적 평등이지만 그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동일하게 이 접근될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 투표의 질적 등가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럼 4, 5일의 간격은 투표의 질적 등가성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 4, 5일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드라마틱한 사회에서. 또 하나는 이게 이미 소위 이제 1차 투표, 저는 이제 사전투표라는 말을 안 하고 1차 투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1차 투표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고 본투표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고 이게 다 이제 좀
갈려져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완전 공개 투표가 된다는 거지. 나는 뭐 사전 투표 안 한다, 1차 투표 안 한다 그러면 너는 너는 뭐 보수구나, 우파구나. 나는 사전 투표했어. 그러면 너는 뭐 좌파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공개 투표가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면에서도 맞지 않다. 예.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등가성. 예. 투표의 등가성하고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굳이 할 이유가 없는 할 이유가 제도를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요. 의심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최근에 세이브 코리아 행사에서 마이크도 몇 번 잡아주셨어요. 예.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뭐 평소에 이제 뭐 제가 느꼈던 이런 처음에 사실 이제 이 탄핵 국면에서 예. 헌재 보고 좀 똑바로 해라. 근데 이 하는 걸 보니까 점점점 제가 예상했던 약간 우려했던 예. 그 검수완박 때 그 결정 내렸던 오케이. 그런 행태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예. 제가 먼저 세이브 코리아 가가지고 헌재를 탄핵한다는 말을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잡혀가려고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란 세력. 그렇지 않아도 무슨 사이트에 저도 무슨 그 내란으로 올라가 있어. 내란 나는 내란 선조선도 거의 먹으러 한 올라갔잖아요. 400명 올라간 것 같은데 여러 명 올라왔습니다. 근데 내 친구들은 많은데 나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난 참 착한 사람이구나 하고 저 안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건 나중에 소소하시죠? 국가유공자 명단에서 그 제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순발력 용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또 번역하신 책이 정의의 원천입니다. 네. 제가 참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책을 읽지 못하고 서가에 이렇게 잘 눕혀놓고 있습니다. 제가 일찍 보내드렸는데. 글쎄. 너무 이제 순위 조금 밀려가지고 네. 다음 주쯤씩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징숑이라는 분 대단히 전 대학원 다닐 때부터 이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대단히 훌륭한 법 철학자죠. 아마 오경웅. 그렇죠. 우리 말로 이제 그렇죠. 오경웅인데. 예. 사실은 이제 동서의 피안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가장 책이죠. 잘 유명한 알려진 책이죠. 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분 이제 동서양을 제가 볼 때는 동서양을 다 아우르는 정말 천재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대학 4학년 때 예. 그때 이제 서동각 교수님이라고 예, 상법학교 상법학교. 대가 그러시죠. 계시잖아요. 서동각 교수님이 그때 이제 이 책을 당신이 그때 50 몇 년도에 하여튼 그 번역한 거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뭐 좀 보다가 그냥 처박아 놨었어요. 근데 제가 도서관장을 하다가 이 책을 다시 예. 한번 봤는데 이게 법조 생활하고 교수 생활을 그래도 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게 비로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을 해야 되겠다. 아하. 우리가 지금 사실 대륙법계에 우리 뭐 법학도 하고 예. 법조가 예. 사실 하면 다 어떤 해석학, 예. 법의 정신 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등한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하고 약간 생소한 그 보통법 카먼러, 그다음에 이제 형평법의 쭉 발달 과정과 중요한 판결들을 소개하면서 법의 그 정신들을 갖다 소개하는데 정말 그 법조인의 어떤 시야를 넓혀주는 책이다. 깊이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예. 사실은 저도 대학원 다닐 때 행법재판소 재판관을 오래 하신 박춘호 교수님한테 이 책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 책을 얘기를 하셔서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도서관에서 번역본을 잡았어요. 그래서 서동각 교수님이 번역한 건 저는 지금 처음 들은 얘기고 좀 있다가 번역이 힘들어서 덮었어요. 똑같은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또 이 책을 번역을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 깜짝 놀랐었고요. 어쨌든 지금 오늘 좀 해명이 됐습니다. 이런 책들이 우리 한국의 법조인들이 이런 책이 독서를 좀 등한히 하고 있죠. 맞습니다. 기록에 파묻혀 있고 항상 자기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고 뭔가 항상 읽고 있지만 사건 기록에 파묻혀 있고 대단히 실무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자꾸 사고를 치는 것도 저는 기본적으로 소양 부족이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법과대학에서 50대 정도 교수님들이 이제 독일 교수 유학하고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영감님들인데 50대 중후반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논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법대 교수들 중심으로 해서 논어 공부를 하는 거고 연세가 저 정도 되면 논어 공부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가 그 비슷한 나이가 돼 보니까 법률가들이 너무 바빠요.
그 나이가 되니까 뭔가 주위에서 좀 돌아보게 되고 뭔가 네. 새로운 독서를 할 여유가 생기더만요. 물론 학교로 왔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지만 그래서 우리 법조인들이 이런 여유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헌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관들 B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도 반성해야 되는 게 아시다시피 그 사법시험 과목 중에서 제일 공부 안 하는 게 헌법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1차 시험 때도 그렇죠. 뭐 조금만 공부하면 이제 성적이 나오고 2차 때도 뭐 헌법은 뭐 뻔하니까 대충 답안을 쓸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헌법 공부를 잘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헌법에 있는 하나하나가 사실은 인류는 그 피로 써온 건데 오케이. 그 정신이 있는 건데 이제 그걸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런 고민이 없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아노미 현상을 다 가져온 거 아닌가. 그래서 뭐 하여튼 저런 책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책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처박아 놓고 있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근에 전국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파기환송이 되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업무가 가능한 것인가요? 법률적으로? 사실 우리가 어느 직장에서 보면 직장에 다니다가 유죄 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위 해제되고 면직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이미 징계받고 업무 떠나죠. 그렇죠. 뭐 기소만 돼도 이렇게 뭐 기소만 돼도 자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그러면 대통령 수행하다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니 대한민국 법 위에 사람을 두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법을 또 만든다는 거죠. 이게 참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의 나라가 지금 된 거예요. 기괴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며칠 전에 그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왔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그러면서 그게 2024년 트럼프 판결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아니 어디서 이 기자가 그걸 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트럼프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다. 대통령의 어떤 공식적인 행위, 대통령 재직 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면책해 주지만 그 외에 비공식적인 행위는 면책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전제가 일단 대통령직에 취임했을 때 얘기야. 그리고 면책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무슨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때 자기가 나중에 형사소추될지도 모른다라고 한 두려움 때문에 그 과감한 결정, 소신 있게 내리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가는 번거로운 그 시간 줄이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도록 쉽게 말하면 쫄지 말도록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가장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일종의 비상대권 같은 걸 행사할 때도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지 국가가 불러한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면책이 되는 것이. 대통령이 뭐 수사기관에서 오라 그러고 재판받으러 그러면 그 귀찮아서 그 짜증난다. 그 심기경호도 아니고 말이죠. 대통령이 왜 시간이 없습니까? 재판받으러 가야 될 거고. 그리고 또 뭐 지금 돼 있는 것들은 그렇게 시간 많이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연한 거고.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트럼프 판결을 이렇게 왜곡해서 벌써 이렇게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사회로 돌아가야 될 텐데요. 참 정상사회에 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이호순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국민대 법학장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열혈 활동가시고요. 격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정치 거물들의 존칭이 종종 생략이 됐습니다. 본인들이 조금 불편하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훌륭한 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